제 하루는 동네 한 바퀴를 걷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남들은 이 나이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고들 하지만 저는 젊었을 때부터 워낙 억척스럽게 살아온 덕분인지 아직 뼈마디 하나는 짱짱하거든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되곤 합니다. 남편은 제 나이 마흔에 먼저 세상을 떴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죠. 어린 아들 동규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밤새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식당 주방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장만했고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미천이 되었어요. 건물이라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4층짜리 낡은 건물이지만 1층에는 식당 2개, 2층에는 미용실과 세탁소, 3층과 4층에는 살림집들이 들어와 있어서 매달 나오는 월세가 꽤 쏠쏠합니다. 이만하면 아들 눈치 안 보고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저는 그 건물 4층에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 새끼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나니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 게 어떨 땐 좀 헛헛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속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저를 찾아올 사람은 딱 한 명뿐이죠. 어머니, 저 왔어요. 역시나 제 아들, 이동규였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해요. 허우대는 멀쩡해서 어딜 가나 듬직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실속은 영 없는 녀석이죠. 일 안 가고 여긴 어쩐 일이냐? 제가 퉁명스럽게 물으며 밥을 계속 먹자 동규는 익숙하다는 듯 제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얼굴 뵈러 왔죠. 우리 어머니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 걱정도 되고요. 아, 역시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입에 발린 소리를 능청스럽게도 잘합니다. 저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와서 제잘거리는 걸 듣고 있으면 그래도 사람 사는 집 같아서 마음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아요. 동규는 제가 차려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고는 주변을 쓱 둘러보더군요. 어머니, 요즘 경기도 어렵다는데 월세는 잘 들어와요? 가게들 장사는 좀 된대요? 네 걱정이나 해라. 나는 네가 매달 가져다 주는 용돈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제 말에 아들은 머쓱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에이, 어머니.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만 잘 되면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런 낡은 집 말고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을 저는 지난 10년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번번이 시작도 못 해보거나 시작했다가 말아먹기 일쑤였죠.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희망에 부풀어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됐다. 네 마누라랑 네 새끼나 잘 챙겨. 나는 지금도 충분히 호강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아무튼 저는 어머니만 믿어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대단한 거 아시죠? 동규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한참이나 아양을 떨다가 돌아갔습니다. 저 녀석이 저러는 게 꼭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아들이 다녀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저 혼자 앉아 있으니
아까 아들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만 믿는다는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해마다 하던 큰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김장이었죠. 혼자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고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담근 김치가 아니면 영 입맛이 돌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제가 담근 김치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배추 20포기를 절이고 온갖 재료를 넣어 양념을 버무리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그래도 잘 익은 김치를 먹을 식구들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념을 다 버무린 김치를 김치통에 나눠 담고 보니 이걸 혼자서 김치 냉장고가 있는 베란다까지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김치통 하나가 어찌나 무거운지 허리를 삐끗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들 녀석도 집에 있을 것 같아 전화를 걸었죠. 동규야, 뭐하냐? 바쁘지 않으면 잠깐 집에 좀 들러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가 김장을 했는데 김치통을 혼자 못 옮기겠다. 와서 좀 옮겨주라. 제 말에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요즘 팔이 너무 아파서요. 병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무거운 건 절대 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물리치료받고 있어요. 팔이 아파?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다요.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마음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야. 아들의 울상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다는데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알았다. 그럼 쉬어라. 전화를 끊으려는데 옆에서 전화를 엿듣고 있던 며느리 김미수가 수화기를 확 낚아채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미수예요. 가시가 돋친 듯한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도 참 아픈 애한테 뭘 그런 걸 시키세요. 동규 씨 지금 팔 때문에 밤에 잠도 설치는 거 모르세요? 사람이 아프면 좀 쉬게 놔두셔야죠. 요즘은 돈만 주면 척척 다 해주는 세상인데 왜 굳이 아픈 아들을 부르세요? 사람을 쓰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도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죄송하게 됐네요. 며느리는 자기가 할 말만 따다다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픈 아들을 부른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사람을 쓰라니요. 물론 돈 주면 사람 쓰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깟 김치통 하나 옮겨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었을까요? 결국 저는 혼자 낑낑대며 김치통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끌고 밀고 들어 올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마지막 김치통을 들어 김치 냉장고에 넣으려던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조금만 더 저를 생각해줬다면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달려와 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제가 허리를 다쳤다고 꼼짝도 못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하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게 제가 사람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 지금 중요한 사업 미팅 중이라 바빠요. 일단 약 드시고 누워 계세요.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달칵. 아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사업 미팅? 팔이 아파서 젓가락질도 못한다던 녀석이 사업 미팅은 할 힘이 있나 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대 같은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저는 아픈 허리를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저 녀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고. 내 노후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끙끙 앓아누운 지 꼬박 사흘이 지났어요. 아들 녀석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오지 않더군요. 사업 미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어미가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한다는데 어찌 이리 감감무소식일 수 있는지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오죽할까요? 그 애는 원래부터 저를 돈 나오는 나무 정도로만 생각했으니 기대도 없었어요. 다행히 2층 세탁소 아주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제 몰골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죽도 끓여주고 약도 사다 주며 며칠을 돌봐주었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100배는 나았어요. 아이고 사장님, 자식 소용없다더니 정말이네. 아드님은 뭐한대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세탁소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죠. 자식 흉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앉을 만해졌을 때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나타난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동규는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 옆에 선 며느리 미수는 명품 가방을 고쳐들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러게 사람 쓰시라니까 왜 고집을 부리셔서 이 고생을 하세요, 어머니. 그 말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일단은 꾹 참았어요. 동규는 제 손을 잡으며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미팅이 정말 중요해서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온다는 게 일이 계속 꼬여서. 그리고 제 팔도 이 모양이라 와봤자 짐만 될 것 같았고요. 아들은 아프다던 오른쪽 팔을 부여잡으며 인상을 썼어요. 참으로 대단한 연기였죠.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저걸 내 아들이라고 평생 마음 졸이며 키웠나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이제 괜찮다. 제가 무뚝뚝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마침 저희가 오늘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거든요. 동규 씨, 어서 말씀드려. 미수의 재촉에 동규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미팅이 바로 이 사업 때문이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건 미래형 스마트팜 도시 농업 솔루션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사업 계획서였어요. 내용은 대충 이랬죠.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같은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식물 재배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었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온도와 습도, 영양분까지 조절해줘서
누구나 쉽게 유기농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보세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미세먼지다, 환경호르몬이다 해서 먹거리 불안이 심각하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대박 아이템이에요. 저희가 초기 시장만 선점하면 돈은 그냥 긁어 모으는 겁니다. 아들은 잔뜩 흥분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맞아요, 어머니.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앞으로는 집에서 직접 채소를 길러 먹는 게 대세가 될 거예요. 저희가 그 중심에 서는 거고요. 저는 말없이 그들이 내민 자료를 훑어보았어요. 제가 사업에 대해 뭘 알겠냐마는 아무리 봐도 허황된 소리로만 들렸죠. 기계는 누가 만들며 그걸 어떻게 팔 것이며 고장나면 수리는 누가 해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 장밋빛 전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부부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군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어요.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이런 첨단 사업은 초기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요. 공장도 계약해야 하고 연구 개발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미수는 말을 흐리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규가 그 말을 냉큼 이어받았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소유하신 그 상가 건물, 그거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저희 사업 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재산을 담보로 저런 뜬구름 잡는 사업에 돈을 대라니요. 단칼에 거절해야 마땅했죠. 안 된다. 제 대답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왜요, 어머니? 제 사업 계획이 못 믿어오세요? 못 믿어온 정도가 아니다. 딱 봐도 성공할 사업이 아니야. 너는 이런 거 할 깜냥도 못 되고 뜬구름 잡지 말고 나가서 땀 흘려 돈 벌 생각이나 해라. 제 냉정한 말에 동규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아들한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동규 씨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요? 다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노후 편안하게 모시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어머니, 어차피 그 건물 나중에 동규 씨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안 그래요? 미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그거 미리 좀 당겨서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저희가 이 사업으로 건물을 두 채, 세 채로 불려서 어머니께 효도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 믿어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들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러세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듯 했죠. 동규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40이 넘도록 어머니한테 손 벌리고 능력 없는 남편, 못난 아빠로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아들은 아프다던 오른쪽 팔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이 팔만 아니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 텐데 의사가 무거운 건 절대 들면 안 된다고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머니, 이 사업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가 제대로 일어서서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자식의 눈물은 부모에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저 녀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니 조금 전까지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살아온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하는 짓이 못 믿었고 철이 없어도 결국은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애원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매정하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어요. 어머니, 딱 한 번만 동규 씨 믿어주세요. 이번에 실패하면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머니 손주들은 어떡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손주들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더군요.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제 입에서 허락의 말이 떨어지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은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 인사 속에서 저는 어쩐지 덫에 걸린 짐승의 불안감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 덫을 놓은 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을 모아 장만한 내 재산을, 그것도 온전한 내 노후 자금을 저 철없는 아들의 허황된 꿈에 던져 넣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소리치고 있었지만 눈물로 호소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가슴이 아파왔죠. 자식의 앞길을 막는 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아이의 아들 이름으로 증여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야 은행 이자도 아끼고 사업하기도 편하다는 것이었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모든 걸 넘겨주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예전에 우리 건물 세입자였던 젊은 총각인데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고시 공부하던 시절 제가 밥도 챙겨주고 월세도 가끔 깎아주며 아들처럼 챙겨줬던 인연이 있었답니다. 박진우 변호사, 똑똑하고 심성도 고운 청년이었어요. 어이구,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뵈었을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박 변호사는 저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아들 내외의 사업 이야기부터 재산 증여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아드님 사업은 위험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재산을 증여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례들을 여러 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변호사님, 자식이 저렇게 눈물로 애원하는데 부모로서 어찌 모른 척 하겠어요. 제가 죽으면 어차피 다 그 녀석 차지가 될 텐데요. 제 하소연에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률 용어였죠. 박 변호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냥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붙여서 증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거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 그 조건을 어길 경우에는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된다는 것이었죠.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네, 어머님.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달 얼마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찾아뵈며 아플 때는 병원비를 책임지고 직접 간호한다는 식으로요. 만약 아드님께서 진심으로 어머님을 위한다면 이런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박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복잡했던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시험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기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아들 내외를 다시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박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죠. 너희 사업, 내가 도와주마. 건물 담보로 대출받는 것보다 아예 네 이름으로 증여를 해주겠다. 제 말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며느리는 어머님, 정말이세요? 역시 저희를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말을 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그냥은 못해줘. 제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적힌 대로 나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해야겠다. 매달 내 생활비로 300만 원씩 지급하고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와야 하며 내가 아플 때는 모든 병원비와 간병을 너희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이 조건을 어길 시에는 증여한 건물은 즉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한다. 이게 바로 부담보 증여라는 거다. 제 설명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 미수의 얼굴은 순간 굳어지며 분노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며느리의 본심을 정확히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수는 곧 표정을 바꾸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저희를 뭘로 보시고 그런 조건을 다 거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인걸요. 서운하려 그러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웃고 있지 않았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동규는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그런 건 조건이 아니라 제 의무입니다. 얼마든지 넣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제 효심을 법적으로라도 증명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아들의 흔쾌한 대답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를 써야만 효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어요. 박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한 부담보 증여 계약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죠. 박 변호사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특히 부양 의무와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 아들 내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다리를 까딱거리는 모습에서 초조함이 묻어나왔어요. 이동규 씨, 김미수 씨, 이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증여자인 김문자 여사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증여 계약은 해지되고 소유권은 즉시 김문자 여사님께 환원된다는 점 명확히 인지하셨습니까? 박 변호사의 확인 질문에 아들은 우렁차게 대답했어요. 네,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어요.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순간이었죠.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차례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이 부디 옳은 것이기를, 이 계약서가 그저 종이 조각으로만 남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건물 등기가 아들 이름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아들은 등기부등본을 들고 찾아와 제게 큰절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갚겠습니다. 이제 사업에만 전념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어머니,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호강시켜 드릴게요라며 살갑게 굴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심 안도했습니다. 내 걱정이 그저 기우였기를, 저 아이들이 정말 효심으로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된 바로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아들이었죠. 처음에는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겨우 통화가 되어도 어머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하고는 끊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오겠다던 약속은 첫 주부터 지켜지지 않았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세입자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1층 식당 사장님이었죠. 사장님, 저기 이번 달부터 월세 입금하는 계좌가 바뀌었다고 문자가 왔던데 맞습니까? 아드님 이름으로 된 계좌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아들 내외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월세 통장을 자기들 명의로 바꿔버린 것이었죠. 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전화를 받지 않을 테니까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며느리가 귀찮다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지금 통화 괜찮으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목소리 톤부터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살가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였죠. 월세 통장, 너희 마음대로 바꿨더구나. 나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 제 추궁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 건물 저희 거잖아요. 월세가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어머니한테 보고해야 하나요? 뭐, 사소한 거?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어머니, 저희 이제 사업 시작해서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일 아니면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달칵.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이제 그 건물 저희 거니까. 며느리의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재산을 넘겨주자마자 가면을 벗어 던진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죠.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매달 생활비 300만 원이 입금되기로 한 날짜가 며칠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참고 참다가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생활비 입금이 안 됐더구나. 확인 좀 해봐라. 제 말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저희 지금 돈 없어요. 돈이 없다니?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올 텐데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돈이 없다는 말이냐? 그 돈은 사업 자금으로 써야죠. 저희가 땅 파서 사업하는 줄 아세요? 공장 계약금도 내야 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한 생활비는 못 주겠다는 말이냐? 네, 당분간은요. 어머니 그동안 모아두신 돈 많으시잖아요. 그걸로 좀 아껴 쓰세요. 그 나이에 돈 쓸 때가 뭐가 그렇게 많으세요? 솔직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계약서 내용 잊었니? 분명히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 계약서요? 그거 그냥 형식상 쓴 거 아니었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걸로 진짜 아들을 법정에 세우시게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앞길을 그렇게 막아요. 어머니는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 말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피를 나눈 자식을 상대로 설마 법대로 하겠느냐는 제 모정을 비웃는 조롱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하고 원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성공해야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시고 조용히 기다려주세요. 아셨죠? 그럼 끊어요. 전화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배신과 무시뿐이었어요. 눈물이 잦아들자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가 채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너희는 내가 자식을 상대로 법정에 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내 모정을 약점 삼아 나를 기만하고 있겠지.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한참 잘못 봤다. 나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문자다.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눈뜨고 당하고만 있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우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던 부담부 증여 계약서 사본이 고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특히 계약 해지 조건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죠.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탐욕과 배신에 맞서 싸울 제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모정을 비웃으며 전화를 끊어버린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크게 달라졌어요.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과 후,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본색을 알아차린 후로 나뉘는 셈이죠. 이전에는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전화라도 한 통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미련 따위는 먼지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와 내 것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결심만이 가득 찼어요. 그들의 연락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찾아오겠다던 약속은 이미 하늘로 날아간 지 오래고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겠다던 생활비는 첫 달부터 강간무소식이었죠.
월세 수입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넘어가니 저는 당장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껴 쓰며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기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는 아니었지만 기분이 참 비참하더군요. 평생을 억척같이 일해 이룬 건물에서 월세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제 쌈짓돈을 헐어서 생활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반찬 하나를 사더라도 예전처럼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면서도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처량해서 눈물이 핑 돌다가도 이내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 이 돈도 다 내 피 같은 돈이다. 저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기지 않으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오히려 이런 궁핍함이 제 투지를 더욱 불태우는 땔감이 되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 함께 경로당에 갔다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순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은 아래지만 워낙 마음이 잘 맞아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어머 언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동안 어디 아팠어? 순이 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그냥 좀 일이 있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자식 흉을 대놓고 떠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여. 아, 맞다. 동규는 사업 잘 돼가? 지난번에 언니가 아들 큰 사업 시작한다고 자랑했잖아.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속에서 다시 열불이 터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어요. 응, 뭐 이제 막 시작했으니 정신없이 바쁘겠지. 얼굴 보기도 힘드네, 아주. 아이고, 그래도 자식이 잘 나가는 게 부모한테는 제일 큰 효도지. 동규가 아주 듬직하잖아. 몸도 좋고, 몸은 무슨. 걔 요즘 팔이 아파서 고생이야. 인대가 늘어나서 무거운 건 들지도 못하고 밤마다 쑤셔서 잠도 설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신경이 쓰이네. 저는 아들이 늘 하던 핑계를 무심코 내뱉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순이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팔이 아파? 동규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운동화 사주러 시내 나갔다가 새로 생긴 헬스클럽을 지나갔거든. 파워짐이라고 아주 번쩍번쩍하게 잘 지었더라고. 근데 거기서 동규를 봤단 말이야. 동규를? 걔가 헬스클럽에는 뭐하러 간대? 그러게 말이야. 운동복 쫙 빼입고 들어가던데 언니 아들 만나 해서 자세히 봤지. 동규 맞더라고. 근데 아프기는커녕 아주 펄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깨가 떡 벌어진 게 아주 돌덩이 같더라니까. 순이 엄마의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잘못 본 거 아니야? 동규 아닐 거야. 걔는 팔이 아파서 젓가락질도 겨우 하는 애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이 엄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니라니까 언니. 내가 동규를 몇 년을 봤는데 그걸 못 알아보겠어? 딱 동규 맞았어. 아주 건강해 보이던데? 혹시 그새 다 나은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죽이 쭈뼛 서는 느낌과 함께 그동안 아들이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못 옮겨주겠다며 아픈 신용을 하던 목소리, 키보드만 쳐도 팔이 쑤신다던 하소연 운전대를 잡기 힘들다던 핑계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의심이 미친 듯이 피어올랐어요. 경로당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멍하니 거실에 앉아 순이 엄마가 했던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파워짐,
어깨가 돌덩이 같더라. 제 아들이 팔이 아파 고통받고 있다던 제 아들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니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이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을 거라고, 뭔가 착각했을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게 사실일 거라는 걸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화를 냈다가는 저 교활한 것들이 또 무슨 핑계를 대며 빠져나갈지 몰랐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헬스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쳐들어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저를 보면 분명 또 연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순이 엄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다가 슬쩍 그 헬스클럽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그곳의 운영 시간과 요금 따위를 꼼꼼히 찾아보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시간에 그곳을 급습하기로요. 제 손으로 직접 그 거짓의 현장을 포착해서 저들의 가면을 벗겨내기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분노와 기대감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제 인생을 건 싸움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더 낡고 허름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누가 봐도 헬스클럽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과의 관계를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중대한 순간이었죠. 순이 엄마가 알려준 파워짐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상가 건물 3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했죠. 저는 곧장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찻집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헬스클럽 입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따뜻한 대추차를 시켜놓고 저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젊고 활기찬 남녀들이 쉴 새 없이 건물을 드나들었지만 제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이 오는 날이 아닌가, 내가 헛걸음을 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제 눈에 익숙한 외제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돈으로, 아니, 이제는 아들 녀석의 돈으로 산 바로 그 차였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제 아들, 이동규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최신 유행 운동복을 입고 머리에는 멋스러운 헤어밴드까지 하고 있었죠. 아프다던 팔에는 번쩍이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더군요. 녀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지개를 켜며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 몸짓 어디에서도 아픈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이 넘쳐 보였어요. 동규는 입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지 환하게 웃으며 그 아프다던 오른팔을 번쩍 들어 하이파이브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몸의 모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죠. 저는 차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헬스클럽이 있는 건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땀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입구 카운터에 앉아있던 젊은 아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아, 내가 아니라 우리 딸이 운동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설이 어떤가 미리 좀 둘러보려고 왔어요. 잠깐 구경만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숙하게 내뱉었습니다. 직원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온갖 운동기구들과 땀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눈으로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안쪽 프리웨이트 존에서 녀석을 발견했어요. 제 아들은 팔이 아파 젓가락질도 못한다던 제 아들은 벤치에 누워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끙 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녀석의 팔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르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옆에서는 개인 트레이너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자세를 교정해주며 숫자를 세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아들이 내쉬는 거친 숨소리와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제 귓속을 가득 채웠어요.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꾹 참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운동기구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벤치프레스를 끝내고 이번에는 더 무거워 보이는 덤벨을 양손에 들고 팔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프다던 바로 그 오른쪽 팔로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1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쇳덩이를 몇 번이고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녀석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렌즈를 확대해서 녀석의 얼굴과 팔 근육과 그가 들고 있는 덤벨의 무게 표시까지 화면에 선명하게 잡히도록 했습니다. 1분, 2분, 5분. 저는 아들의 배신 행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영상에 담았어요. 이 영상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이 저를 어떻게 기만했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자 앞으로 시작될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창이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저는 조용히 녹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왔던 길을 되돌아 헬스클럽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제 손안에 들린 스마트폰이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제가 찍은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어요.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속을 끓이며 의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제 손안에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박진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증거를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박 변호사는 다른 약속이 없었는지 저를 바로 만나 주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걱정스럽게 묻는 박 변호사에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제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죠. 영상을 보는 박 변호사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이었다가 이내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아드님이 맞습니까, 어머님? 그래요. 팔이 아파서 김치통 하나 못 옮긴다던 내 아들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박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어머님을 속여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 정도면 부담부 증여계약 해지 소송, 저희가 무조건 이깁니다. 박 변호사의 확신의 참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바로 소송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급하게 묻자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조금만 더 침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아드님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는 부양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하거든요. 저쪽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게 뻔합니다. 우리는 그 변명조차 통하지 않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방치했다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박 변호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어요. 첫째, 앞으로 아들이나 며느리와 하는 모든 통화는 무조건 녹음할 것. 요즘 스마트폰에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라고 알려주었죠. 둘째, 일부러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문자로 요청하고 그들의 반응을 증거로 남길 것. 셋째,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입금되지 않은 내역을 전부 기록해 둘 것. 어머님, 지금부터는 조금 더 냉정해지셔야 해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아픈 척, 약한 척 연기를 하셔서 저들의 본 모습을 계속 끌어내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님의 재산을 되찾을 증거가 될 겁니다. 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제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첫 번째 작전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숨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힘없고 아픈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동규야,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어제부터 속도 안 좋고 머리가 계속 어지러워서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뛰었지만 저는 태어난 척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아이고, 어머니. 저도 정말 가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제 팔. 제가 이 팔로 운전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미수는 내일 아침 일찍부터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더 애처롭게 말했어요. 그럼 어떡하니, 나 혼자 가기에는 너무 어지러워서 겁이 나는데.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어머니.
요즘 택시 잘 잡히잖아요. 제가 나중에 택시비는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죄송해요, 어머니. 사업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몸도 이래서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알았다, 그럼 끊어라. 저는 힘없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들의 변명과 핑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에 눈물을 흘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들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제 승리를 향한 디딤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택시 타고 다녀오려면 왕복 택시비가 3만 원은 나올 것 같구나. 그리고 약속한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쯤 줄 수 있니? 연락 좀 다오.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읽은 표시는 떠 있었지만 아들은 제 문자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것 또한 완벽한 증거였죠. 저는 그 문자 화면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며 저는 제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제 저 교활하고 배은망덕한 아들 내외에게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반격의 신호탄은 이미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성공적으로 녹음하고 문자로 보낸 생활비 요구가 처참히 무시당하는 증거까지 확보하고 나니 제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승소를 위한 벽돌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그 후로도 몇 주간 꾸준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척하며 그들의 반응을 녹음했어요. 한 번은 일부러 다급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 나다. 큰일 났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물론 멀쩡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사람처럼 연기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쯧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119에 전화하세요. 저희 지금 지방에 출장 와 있어서 못 가봐요. 지방? 어디 갔는데? 그건 아실 거 없고요. 아무튼 저희 바쁘니까 병원 가보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꾸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지방 출장이라는 너무나도 뻔한 거짓말. 저는 그 전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활보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들의 거짓말은 이제 성의조차 없었습니다. 그 통화 역시 고스란히 저장되었죠. 그렇게 한 달치의 증거가 쌓였을 때 저는 다시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모은 녹음 파일들과 문자 캡처 내역을 확인한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제 저들이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이제 칼을 뽑을 시간입니다. 박 변호사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신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우편물이라고 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우체국을 통해 그 내용과 발송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주는 강력한 법적 문서였어요. 이걸 받으면 아드님 내외는 아마 길길이 날뛸 겁니다. 어머님. 분명히 집으로 찾아와서 온갖 행패를 부릴 수도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걱정 말아요, 변호사님.
저는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찾아올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똑똑히 기록해둬야죠. 제 말에 박 변호사는 저를 존경스럽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의 집으로 발송되었어요. 부담부 증여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예고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제가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저녁밥을 막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 도어록을 부술듯이 누르고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분노로 이글거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켠 뒤 거실 테이블 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현관문을 열어주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미수가 삿대질을 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너 진짜 노망 났어? 지금 우리한테 뭘 보낸 거야, 이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어머니가 아닌 야와 너였습니다. 그동안 가면 뒤에 숨겨왔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뒤따라 들어온 아들 동규는 배신감에 상처받은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변호사까지 사서 이런 걸 보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두 사람의 발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어요. 그리고는 다리를 꼬고 그들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내 재산 내가 되찾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제 평온한 태도에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어요. 문제가 있냐고? 이 늙은이가 진짜 끝까지. 야, 한 번 준 걸 어떻게 다시 뺏어가. 법적으로 이미 우리 거야. 우리 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법정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너희가 그 계약서에 뭐라고 도장을 찍었는지 벌써 잊었니? 부양 의무? 효도? 아주 가증스러워서 웃음만 나오더구나. 제 말에 찔끔했는지 이번에는 아들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잠깐 소홀했던 건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은 안 그랬어요. 저희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 마음도 몰라주시고 이렇게 등에 칼을 꽂으세요. 호강? 매달 주기로 한 생활비는커녕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하는 게 너희가 말하는 호강이냐? 팔 아파서 운전도 못한다던 놈이 헬스장 가서는 쇳덩이도 번쩍번쩍 잘 만들더라. 헬스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아들 내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동규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헬스장은요? 그건 재활치료 때문에 의사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야 팔이 빨리 낫는다고 해서. 그래, 아주 대단한 재활치료구나. 내가 동영상으로도 아주 잘 찍어놨는데 판사님한테도 보여드려야겠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재활하는지. 동영상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한 미수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이 여우 같은 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전부 계획한 거지. 너 우리가 이대로 순순히 당할 줄 알아? 소송? 어디 해봐. 우리는 네가 침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맞설 거야. 재산 뺏으려는 변호사한테 속아 넘어간 거라고 소문낼 거라고. 그러면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그들의 막말과 협박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증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치매, 정신 감정이든 뭐든 내가 다 받아주마. 그리고 너희가 오늘 여기서 한 모든 말, 짓거린 모든 막말,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부 녹음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제 말에 두 사람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절망적인 표정.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볼 일 다 끝났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앞으로는 법정에서 보자꾸나.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잠시 후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비틀거리며 제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쿵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테이블로 걸어가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박진우 변호사에게 곧바로 전송했어요. 완벽한 증거가 또 하나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아들 내외는 며느리가 제 집에서 소리쳤던 그대로 제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해괴한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저를 오랫동안 돌봐온 효자 효부 행세를 하며 제가 박진우 변호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녔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그 말을 믿고 제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요? 라며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테니까요. 상대 측 변호사는 법원에 저에 대한 정신 감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지 의사에게 직접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식이 부모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불쾌하고 힘드시겠지만 이것 또한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박 변호사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내 정신이 아주 멀쩡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오히려 잘 됐네요. 법원이 공인하는 정상인 딱지까지 받게 생겼으니 저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의사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사별, 아들을 키웠던 과정, 그리고 최근의 사건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계산 문제, 시사상식에 대한 질문까지 마치 입시를 치르는 학생처럼 수많은 질문에 답해야 했죠. 저는 조금도 막힘없이 제 삶을 살아온 그대로 솔직하고 또렷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냉철하게 제 건물을 관리해 왔는지, 그리고 아들 내외의 배신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아마 제가 치매나 망상장애 같은 진단을 받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법원으로 전달된 정신감정 결과서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피감정인 김 문자는 현재 사고의 흐름, 판단력, 기억력 등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 범위에 속하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의학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음. 이 결과는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어요.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려던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간 것이었죠. 오히려 재산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몬 페르나라는 꼬리표만 달리게 된 셈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제는 법정에서 내 재산을 두고 다투는 원수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물 연기였죠. 피고인 신문 순서가 되자 아들 동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연극 대본을 읽는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판사에게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아픈 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좌절하던 저에게 사업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아프다던 오른팔을 붙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어머니께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음은 늘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저희가 성공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희의 진심을 오해하시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시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소설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수는 피고석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그 연극에 장단을 맞추고 있었죠.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쇼가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직 우리의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손에는 저들의 모든 거짓말을 한 방에 날려버릴 아주 강력한 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그날의 재판을 마쳤어요. 저는 법원을 나오며 다음 재판 날이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법원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푼돈을 아껴 건물을 장만했던 기쁨의 순간,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배신당했던 서러운 밤들까지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법정 안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어요. 제 소문이 동네에 퍼졌는지 몇몇 이웃들과 상가 세입자들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더군요. 피고석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마침내 박진우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할 차례가 되었어요. 박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피고 이동규, 김미수 부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이고 기만적인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는 그동안 아들 내외와 제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 그리고
팔이 아파 운전을 못한다. 지방 출장 중이다라며 매정하게 거절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집으로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던 날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아, 너 진짜 노망 났어? 며느리의 고성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오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걸렸다고 소문낼 거다라는 협박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어요.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죠. 다음으로 피고 이동규 씨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재생된 것은 바로 제가 헬스클럽에서 찍은 바로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8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아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이앗! 아들의 기합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방청석에서는 어머나 하는 탄성과 함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아프다던 팔을 붙잡고 눈물 연기를 펼치던 아들의 모습과 영상 속에서 힘자랑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에도 황당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제가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역과 단 한 푼도 입금되지 않은 제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모든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처음부터 원고를 부양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원고의 모정을 기만하고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는 약속했던 부양 의무를 철저히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 계약의 명백한 위반이며 민법에서 규정한 패륜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림받은 한 노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석을 향해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피고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겠죠. 그들의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후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했어요. 주문. 피고 이동규와 원고 김문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이동규는 원고 김문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후 피고들은 증여계약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으며 특히 피고 이동규는 신체적 고통을 허위로 주장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증여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따른 증여, 해제권을 인정한 우리 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바이다.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기만한 피고들의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대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박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석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의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의 문을 등지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박진우 변호사도 제 침묵을 존중해 주었죠. 한참을 달리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후련해요. 아주 후련한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도 하네요. 아들을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낳은 아들과 정말로 끝이 났다는 사실만 확인받은 기분이에요. 제 말에 박 변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고도 아픈 싸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싸움은 그렇죠. 하지만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시작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그저 어머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셨을 뿐입니다. 절대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애써 누르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는 차에서 내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어머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앞으로는 웃으실 일만 가득할 거예요. 아니에요. 박 변호사님 덕분이죠.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낯선 평화와 함께 깊은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저는 소파에 몸을 던지다시피 누워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집, 이제 다시 온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아들과의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던 전쟁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안을 서성였어요. 아들 녀석이 어릴 때 쓰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낡은 책상과 책장, 벽에 붙은 빛바랜 키재기 스티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제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동규,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어린 동규, 대학 합격증을 들고 펄쩍 뛰던 청년 동규까지. 그때의 저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저 아이의 눈에서 순수함 대신 탐욕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 사진 속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 세탁소 아주머니가 뜨거운 미역국을 한 냄비 끓여서 올라왔어요. 사장님, 어제 판결 났다면서요? 아이고, 정말 잘 됐네. 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죠? 이거 먹고 기운 차려요. 세탁소 아주머니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이렇게 제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날은 다른 세입자들도 가게 문을 열기 전 일부러 저희 집에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네고 갔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는 지난밤의 슬픔을 털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동규예요.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배경에서는 바람 소리가 윙윙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제발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거짓 눈물에 속아왔으니까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면 내 건물이 다시 네 것이 되기라도 하니? 제 차가운 말에 아들은 흐느낌을 멈추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핵심을 찔렀다는 증거였죠. 아니에요, 어머니.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들로 다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를 잃는 게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요. 시끄럽다. 네가 내 아들이었던 시절은 네가 내 등에 칼을 꽂기로 결심한 그 순간에 이미 끝났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길고 긴 장문의 문자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왔어요. 내용은 더 가관이었죠. 어머니, 저희 이제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다 제가 동규 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 차라리 저를 때려주세요. 어머니 발이라도 핥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문자들을 읽다가 헛웃음이 터져서 더는 읽어보지도 않고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발악은 점점 더 필사적으로 변해갔어요. 이번에는 친척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왕래도 없던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 셈이에요? 동규가 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다는데 한 번은 봐주셔야죠. 집안 망신이에요, 정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주버님, 집안 망신은 제가 아니라 어미를 속여 재산을 빼앗고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동규가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저와 그 아이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나니 마침내 최후의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비를 흠뻑 맞은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제 집 현관문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그들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실 소파에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죠.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거실 불을 끄자 그들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몰래 눌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씨, 저 독한 늙은이. 끝까지 문 안 여네. 무릎 아파 죽겠네. 비만 잔뜩 맞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며 용서를 빌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내가 뭘 했어. 소용없을 거라고. 일단 오늘은 들어가자. 옷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어. 내일 다시 와보든가 해야지, 원. 아들의 목소리 또한 조금 전까지 전화로 울먹이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투덜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들의 본 모습이었죠. 다음 날 그들은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온 듯 이른 아침부터 제 집 문 앞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출근하던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지만 그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추태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죠.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아주 저급한 연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기어와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동규 씨를 잘못 이끌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 저희 빚더미에 올라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며느리의 모습은 처절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악어의 눈물로만 보였습니다. 저는 제게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했다. 너희의 그 역겨운 연극,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 단호한 말에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과 제 딸처럼 여기고 싶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너희가 지금 흘리는 눈물,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지 않니? 너희가 잃어버린 내 재산을 위한 눈물이지. 너희가 지금 비는 용서는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욕심일 뿐이야.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희는 바쁘다고 외면했다. 내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돈 쓸 데도 없는 늙은이라고 무시했지. 너희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기계 혹은 너희의 미래를 위한 담보물일 뿐이었어. 안 그러니?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오해? 네 팔은 헬스장에서만 멀쩡하고 네 효심은 내 통장 앞에서만 반짝이더구나. 나는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너희가 법정에서 흘렸던 거짓 눈물,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흘리고 있는 이 눈물까지 전부 다 지긋지긋해. 네 며느리가 내 집에서 나를 야 너라고 부르며 소리 지를 때 너는 옆에서 뭘 했지? 한마디라도 네 마누라를 말렸니? 아니, 너는 그저 방관했지. 너희 둘은 똑같은 욕심을 가진 완벽한 한 쌍일 뿐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냉정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내 아들로 다시 살고 싶다고? 내가 알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내 앞에 있는 건 그저 내 돈을 탐내는 낯선 남자일 뿐이야. 너희에게 줄 재산은 이제 단 한 푼도 없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할 마음 또한 눈꼽만큼도 없어. 이제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빚더미에 앉았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든 그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땀 흘려 돈을 벌고 제 능력으로 집을 얻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 봐.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말을 마치고 그들을 뒤로 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잠금쇠를 돌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한참을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길고 아팠던 악연의 고리를 마침내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안도감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완전히 끊어낸 후 제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저는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배신과 다툼의 흔적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 건물을 팔기로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평생을 바쳐 이룬 곳인데. 박진우 변호사는 제 결정을 듣고 무척 놀라며 걱정했어요. 그는 제가 혹시나 너무 큰 상실감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눈치였죠. 괜찮아요. 박 변호사님, 이 건물은 제게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자식 농사에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징표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그 녀석들의 얼굴이 떠오를 테고 평생 그 기억에 갇혀 살고 싶지는 않아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화라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한번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우기가 어려운 법이니까요. 제 단호한 결심에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장 믿을 만한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어요. 위치가 좋아서인지 다행히 금방 좋은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목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시원섭섭한 마음에 한참을 은행 창구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젊음과 맞바꾼 돈이었죠. 이제 이 돈으로 저는 오롯이 저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를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남쪽 도시의 아담한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몇 군데를 둘러보다가 한 아파트의 베란다에 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짭조름한 갯내음이 밀려들어왔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죠.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전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가구 몇 개와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저는 묵은 감정을 정리하듯 낡은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가구들로 집을 채웠습니다. 제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저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하얀색 소파와 원목 식탁을 들이고 창가에는 예쁜 화분들을 놓았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김문자라는 사람의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사를 마친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치를 부려보기로 했어요. 바로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아온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죠. 첫 여행지는 따뜻한 지중해가 있는 그리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파랗고 하얀 산토리니의 풍경 속에 제가 직접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골목길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나이를 잊고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처럼 웃고 떠들었어요. 에게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제 지난날의 아픔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제 삶은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와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하얀 도화지와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에 집중하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연배의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순자 씨, 영희 씨, 다들 자식들 출가시키고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멋진 여성들이었죠. 우리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며 소녀 시절처럼 즐겁게 지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소소한 기쁨을 나누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할머니의 사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요양병원에 버려져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였죠. 그 뉴스를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게 박진우 변호사 같은 조력자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싸우기를 포기했다면, 저 모습이 바로 제 미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고통받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단체를 알아봐 달라고요. 며칠 뒤 저는 박 변호사가 소개해준 한 비영리 재단에 제 재산의 일부를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저 제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아들 내외에게 재산을 빼앗겼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보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진정한 부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하게 흘러가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떠오르는 해를 보고, 낮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베란다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곤 합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가 찾아올까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완벽한 타인이 되었으니까요.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해 볼 때도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미움이나 연민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기를 멀리서 바랄 뿐이에요. 어제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작은 다과회를 열었어요. 저희는 서툰 솜씨로 만든 각자의 도예 작품을 자랑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죠. 창밖으로 부서지는 윤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의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제 앞에는 푸른 바다처럼 눈부신 날들만이 펼쳐져 있을 테니까요.